미국이 지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관리 가능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독립된 기술 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7년 동안 미국은 한국을 묶어두면 영원히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거리 제한, 기술 이전 거부, 부품 통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품 하나 없이, 도움 한 번 없이 완전히 혼자서 엔진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전략 위성을 자체적으로 배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난리가 난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을 막으려 했던 27년의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한국은 언제부터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은 그걸 끝까지 보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미국을 뒤흔든 한국의 조용한 27년 방역을 공개합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입니다. 62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의 선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27년간 지켜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불렀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한국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요. 대통령은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헤일,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저는 그때 답했습니다. 1998년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은 그 시절로 돌아갔어요.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죠. 저는 그때 35살이었고 국무부 무역안보 담당관이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동북아 안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회의실은 매일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곧 사거리 연장을 요구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 개정을 요청했어요. 500km에서 800km까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범위를 원했습니다. 당연한 요구였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한국은 300km밖에 못 쏜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내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의 그 정도 사거리를 허용하면 중국이 반발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덧붙였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 개발 역량, 독자 개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 능력이 없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열돼 있었죠. 엔진 기술 부재, 제어 시스템 경험 부족, 발사체 설계 능력 미비.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최소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300km를 유지하겠다고요. 제게 임무가 떨어진 건 그 직후였습니다. 헤일, 한국 협상을 막게. 300km 선을 지켜야 해. 저는 수락했어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믿었던 전부였습니다. 협상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됐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수십 개 검토했습니다. 과거 협상 기록, 기술 이전 요청 내역, 산업 기반 분석 보고서까지요. 모든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은 미국의 기술 협력 없이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요. 협상은 98년 가을부터 시작됐어요.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단장은 이정환이라는 사람이었죠. 외교부 군축 안보정책 국장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그를 관찰했어요. 차분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단단했습니다.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정환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북한이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역 안보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500km 이상을 요구했어요. 우리는 매번 거부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한국 측이 곧 포기할 거라고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한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정환은 매 회의마다 새로운 논리를 들고 왔어요. 북한의 위협, 방어의 필요성,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 저는 그럴 때마다 같은 답을 반복했습니다.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균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했죠. 어차피 너희는 우리 없이 못 만든다. 99년 봄이 됐습니다.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이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동료들과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끈질기네요. 결국 포기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 회의에서 이정환이 조금 다른 질문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독자 개발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답했어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발사체를 만드는 건 10년 이상 걸립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한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정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가만히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그래서 말을 이었죠. 미국과 협력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한국은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이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왔습니다. 협상은 계속됐고 저는 점점 확신이 강해졌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 무렵 저는 한국 기술 현황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독자 개발 가능성 낮음, 기술 기반 취약, 장기 투자 필요. 저는 그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구나. 2000년 가을,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우리는 한국에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거리는 300km로 유지하되 탄두 중량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측은 일주일간 검토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한국이 받아들일 거라고요. 일주일 뒤, 이정환이 다시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 제안을 검토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우리 정부는 이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정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죠. 협상에서 진 쪽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말 정도로 여겼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을 겁니다. 2001년 초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양측 대표가 문서에 서명했고 사람들이 악수를 나눴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안도했습니다. 끝났구나. 한국은 우리 통제 안에 있다. 서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짐을 챙기려는데 이정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제안을 벗어날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위협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는 대답했어요.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악수를 끝냈습니다. 이정환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니 10년이 지나도 못할 텐데. 동료가 다가와 물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복도를 나서며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독자 개발 이야기를 하더군요. 동료가 웃으며 답했죠. 10년 뒤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은 절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완료, 300km 제한 유지, 독자 개발 가능성 없음, 그리고 개인 노트 한쪽에 따로 적었어요. 이정환의 마지막 말, 제한을 벗어나겠다는 발언, 근거 없는 희망으로 판단됨, 기술적 현실성 제로. 저는 그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협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은 300km 제한을 수용했습니다. 상사가 만족스러워했죠. 잘했네. 이제 한동안은 문제없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은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문제없을 거라고 믿었던 게 제 실수였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정환의 그 조용한 말 한마디가 27년 뒤 제 앞에서 현실이 될 거라는 걸요. 그의 눈빛이, 그 단단함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오만했을 뿐이에요. 한국을 하나의 독립적인 기술 국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로만 봤던 거죠. 그게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이후 27년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지금 돌아보면 알겠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제가 가볍게 넘긴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요. 한국은 정말로 지켜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됐죠. 하지만 그건 훨씬 나중 이야기입니다. 2001년 그날 밤, 저는 그저 편안하게 잠들었을 뿐이에요. 한국이 절대 우리를 넘어서지 못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제가 왜 그 말을 가볍게 넘겼는지 지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정환의 말 이후 저는 한국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2001년 협상이 끝나고 나서 제 업무는 다른 나라로 옮겨갔어요.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미사일 기술 통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부품 수출. 매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같은 답을 보냈죠. 검토 불가. 2004년 봄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기술협력 회의였습니다. 단장은 문태성이라는 사람이었죠. 발사체 개발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고 표정은 이정환만큼이나 차분했어요. 문태성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봤어요. 발사체 설계, 엔진 기술, 제어 시스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나열돼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원하십니까? 문태성이 답했어요. 기술 이전이 어렵다면 공동개발이라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핵심 부품이라도 수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봤죠.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문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문태성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문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료를 천천히 정리했을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문태성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이정환처럼. 저는 형식적으로 답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복도로 나오며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혼자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불가능하죠. 엔진부터 만들 수 없어요. 제어 시스템은 더 복잡하고요. 10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결국 다시 우리한테 올 거네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뒤로 몇 년간 한국은 조용해졌습니다. 요청도 줄어들었고 공식적인 접촉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게 포기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현실을 깨달은 거야. 하지만 2008년쯤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나로우라는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는구나. 2009년 나로우 첫 발사가 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2010년 두 번째 발사.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확신이 더 강해졌죠. 역시 독자 개발은 불가능해. 러시아 기술로도 안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우주 발사체는 아직 이르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제 책상에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CIA에서 온 거였어요. 제목은 한국 발사체 개발 동향이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펼쳤죠. 내용은 예상과 조금 달랐어요. 한국이 순수 국산 발사체 개발을 공식 선언, 누리호라는 명칭 확정, 예산 대규모 편성, 기술 인력 재배치 진행 중.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또 선언이구나. 한국은 항상 선언부터 했어요. 하지만 실행은 다른 문제였죠. 저는 동료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또 독자 개발 이야기를 꺼냈네요. 동료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웃었어요. 나로호도 실패했는데 이번엔 혼자 한다고요? 10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그날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개발 선언, 실현 가능성 낮음, 10년 안에는 불가능 판단. 그리고 그 페이지를 넘겼어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이 지나고 2012년이 왔습니다. 나로호 세 번째 발사가 예정돼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한국은 완전히 포기할 거야. 발사일이 다가왔고 저는 결과를 기다렸죠. 그리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드디어 성공했구나. 하지만 곧 생각을 정리했어요. 나로호는 러시아 기술이 절반 이상 들어간 발사체였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이 아니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적었습니다. 나로호 성공. 하지만 러시아 엔진 사용. 독자 기술 아님. 순수 국산 발사체는 여전히 요원. 그런데 그의 말, 다시 CIA에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번엔 엘레나 루이스 국장이 직접 작성한 거였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조금 긴장했습니다. 국장이 직접 쓴 보고서는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우연, 전남 고흥의 대규모 시험 설비 구축 중. 엔진 연소 시험 흔적 다수 포착, 기술 인력 지속 증가, 야간 작업 빈도 높음. 이는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닌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판단됨.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혼자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착시야. 시험 설비를 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결과야. 며칠 뒤 엘레나 루이스 국장이 직접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헤일,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위성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나로호 주센터 인근입니다. 지난 2년간 시설이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건 연소 시험 흔적입니다. 거의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섰습니다. 시험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엔진 기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엘레나가 말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세계적이에요.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나로호도 러시아 도움 없이는 못 쐈어요. 순수 국산 발사체는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지금은 그냥 초기 단계일 뿐입니다. 엘레나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엘레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챙겨들고 일어섰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억눌렀어요. 아니야. 한국은 못해. 절대 못해. 그의 말,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까지 순수 국산 발사체 누리호를 완성하겠다. 구체적인 목표 연도까지 제시한 거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9년 안에? 불가능해.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한국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CIA 보고서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매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엔진 시험 지속, 인력 확대, 예산 증액, 진행 속도 예상보다 빠름. 저는 그 보고서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을 내렸죠. 아직은 초기 단계, 실제 발사까지는 멀었음. 2016년쯤
동료 하나가 제게 물었어요. 헤일, 한국이 정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발사체 기술은 그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수십 년 걸렸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10년 만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어요. 엘레나 루이스 국장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세계적이에요. 계획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불안을 떨쳐내려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 과거 실패 사례, 예산 규모, 모든 걸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괜찮아. 한국은 못해. 절대 못해. 2017년 초, 한국에서 또 다른 발표가 나왔습니다. 75톤급 엔진 개발 완료. 연소 시험 성공.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잠시 멈췄어요. 75톤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연소 시험 성공이 실제 발사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저는 그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엔진 연소 시험 성공 발표. 하지만 실제 발사체 통합 및 발사 성공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 소요 예상. 낙관적 전망 불가.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상사가 읽고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군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75톤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건 생각보다 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레나 루이스의 말도 떠올랐죠. 세계적이에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한국은 못해. 2017년 말, 엘레나 루이스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두꺼운 자료를 들고 왔어요. 헤일, 이건 좀 심각합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죠. 뭐가 심각합니까?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이 내년에 엔진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개 엔진을 묶어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개 엔진. 그건 본격적인 발사체 구조였어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상세한 일정이 적혀 있었죠. 시험 발사 날짜, 장소, 예상 고도. 모든 게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시험 발사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엘레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헤일, 당신은 왜 계속 한국을 과소평가합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소평가가 아닙니다. 현실적 판단입니다. 발사체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엘레나가 말했죠. 한국은 10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 시험 발사 결과는 꼭 보십시오.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일정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2018년 11월 75톤 엔진 4기 묶음 시험 발사. 저는 그 날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성공하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이 커졌어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그 균열을 억지로 메우려 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못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포기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계속 그 날짜를 떠올리게 됐어요. 2018년 11월. 그날이 다가올수록 제 불안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2018년 초, 저는 여전히 한국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루이스 국장이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믿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을 지켜봤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해 3월, 제 책상에 또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CIA였어요. 한국 나로우주센터, 대형 시험 설비 완공, 75톤급 엔진 4기 묶음 연소 시험 준비 중, 기술 인력 집중 배치, 시험 일정 임박.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보고서 말미에 엘레나 국장의 직접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헤일, 이번은 진짜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모를 보고 잠시 멈췄어요. 엘레나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진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진짜라는 게 뭘 의미하지? 시험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4월 중순 국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북아 안보 담당자들이 모였죠. 엘레나 루이스도 참석했어요. 그녀가 한국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다음 달 엔진 시험을 진행합니다. 75톤급사기를 동시에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실제 발사체 구조와 동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엘레나가 답했죠. 우리 분석으로는 50% 이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국장님, 한국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나로우도 러시아 도움 없이는 못했어요. 엔진 4기를 동시에 제어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엘레나가 저를 봤습니다. 헤일, 당신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저는 대답했죠. 과소평가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발사체 기술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이 10년 만에 이걸 해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엘레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고개를 저었을 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헤일, 국장님이 꽤 확신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CIA는 항상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현실은 다르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네요. 저는 답했어요. 네. 실패하면 자연스럽게 끝날 겁니다. 5월 초, 제 사무실에 한국 외교부 특사가 방문했습니다. 이정환이었어요. 17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죠.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같았어요. 단단했습니다. 그가 자료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엔진 시험 데이터입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추력, 연소 시간, 압력, 온도. 모든 수치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죠.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 데이터가 실제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정환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라니. 한국이 저를 초청한다는 뜻이었어요. 이정환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험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가서 뭘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 있다면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했어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정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마중 나왔어요. 그들은 저를 차에 태웠고, 우리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 주센터가 있는 곳이었죠.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조잡한 시험일 거야. 그냥 확인만 하고 돌아가면 돼. 나로우 주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보였죠. 저는 안내를 받아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엔진 4기가 수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어요. 곧 시험이 시작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측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엔진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실패하겠지. 아니면 불안정한 결과가 나오겠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저는 숨을 참았어요. 7, 6, 5.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4, 3, 2, 1. 그리고 점화됐어요. 불꽃이 터졌습니다. 4기 엔진 모두에서 동시에요. 저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엔진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돼 있었습니다. 불꽃의 모양이 일정했고 소리도 균일했죠.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압력, 온도, 추력.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60초가 지났어요. 100초가 넘어갔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다른데.
200초가 지나고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엔진이 꺼졌고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죠. 관측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결과인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성공할 거라는 걸. 시험이 끝나고 저는 시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죠. 강지윤입니다. 엔진 개발 책임자입니다. 저는 악수를 했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강지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막혔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했던 모든 판단이 흔들렸어요. 한국은 독자 개발 불가능. 기술 이전 없이는 못함. 10년 안에는 절대 안 됨. 그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균열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지윤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죠.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시험장을 돌아봤습니다. 엔진, 시설, 사람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한국의 엔진 시험 성공 확인, 기술 수준 예상보다 높음. 그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쓸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 나라를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20년 넘게 한국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내가 뭘 놓친 거지? 비행기가 이륙했고 한국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엘레나 루이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예상과 달랐습니다. 엘레나가 물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다시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한국 75 톤급 엔진 4기 연소 시험 성공. 안정성 확인. 기술적 완성도 높음. 그렇게 쓰고 나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죠. 제가 본 건 단순한 시험 성공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봤습니다. 강지윤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막았기 때문에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의 기술을 갖게 된 거였어요. 우리가 의도한 건 통제였는데 결과는 독립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료가 제 보고서를 읽고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성공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료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몰랐어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헤일, 한국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게. 저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지만 의미는 복잡했죠. 한국이 20년 만에 해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보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상사와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죠. 한국의 발사체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사가 다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저는 한국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엔진 시험, 안정성, 기술 수준. 모든 걸 말했죠. 하지만 강지윤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보고할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레나 루이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믿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습니다. 엘레나가 한숨을 쉬었죠.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늦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2001년에 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정환의 마지막 말, 제안을 벗어나겠다는 발언. 근거 없는 희망으로 판단됨.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 저는 펜을 들어 그 문장 밑에 적었어요. 틀렸다. 그들은 해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한국은 이제 저 별을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막으려 했던 그 길을 스스로 열어버렸구나.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요. 2018년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엔진의 불꽃, 연구원들의 담담한 표정, 강지윤의 조용한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만 남아 있었죠. 2018년 그 충격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엔진 시험과 실제 발사는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2021년 10월, 한국이 누리호 첫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긴장했어요. 국무부 회의에서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첫 발사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러시아도 미국도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이번엔 다를 수도 있어. 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어요. 누리호가 발사대에 서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발사가 진행됐죠.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단계, 2단계 분리 성공. 저는 숨을 참았어요. 하지만 3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역시 실패했네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부분 성공입니다. 동료가 의아해했죠. 실패 아닙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완벽했어요. 3단계만 조정하면 됩니다. 동료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거의 다 왔다는 걸요. 2022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장했어요. CIA 국장 엘레나 루이스가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번엔 성공할 겁니다. 저는 그녀를 봤죠. 확신하십니까?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들은 3단계를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발사 당일, 저는 또다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누리호가 다시 발사대에 섰어요.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1단계 분리, 2단계 분리.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3단계.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완전 성공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성공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날 오후 NSC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CIA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말했죠. 한국이 세계 7번째 독자 발사체 보유국이 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엘레나 루이스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발사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우리 통제가 가능합니까?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독립적인 기술 체계를 갖췄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7년. 제가 한국을 통제하려 했던 모든 시간이 떠올랐어요. 300km 제한, 기술 이전 거부, 부품 수출 차단. 모든 게 의미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도 성공했습니다. 연속 성공이었어요. 미국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서 한국을 재평가하는 보고서가 나왔고, 국방부는 한국의 전략 위성 능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해 가을, CIA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정찰 위성을 자체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멈췄습니다. 정찰 위성. 그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엘레나 루이스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헤일,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어떻게 심각합니까? 엘레나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이 자체 정찰 위성 3기를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통신 위성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위성 궤도, 해상도, 운용 시간. 모든 게 상세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정보 없이 가능합니까? 엘레나가 답했죠. 네, 완전히 독자적입니다. 2024년 초 국제 발사 시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위성 발사를 의뢰한 거예요. 기존에는 미국이나 유럽을 이용했는데 말이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긴장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UAE도요. 저는 그 소식들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경쟁자가 된 거예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우주 발사 시장의 독립적 주체가 된 겁니다. 국무부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사 비용이 우리보다 저렴합니다. 다른 사람이 덧붙였죠. 성공률도 높고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7년 전 제가 한국을 300km에 묶어뒀을 때는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2024년 말 트럼프 대통령이 NSC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향했어요.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CIA 국장 모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고 회의가 시작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은 거지? 국방부 장관이 답했어요. 독자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20년 넘게요. 트럼프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헤일, 당신이 담당이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통령님. 트럼프가 물었어요. 27년 동안 뭘 한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트럼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막았더니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버렸군. 엘레나 루이스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통제 밖에 있습니다. 발사 기술, 위성 운용, 모든 게 독립적입니다. 트럼프가 한숨을 쉬었어요. 동맹 관리 실패로군.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레나가 다가왔어요. 헤일,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죠.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심에 있었다는 걸요. 27년간 한국을 통제하려 했고 그 결과 독립을 만들어낸 사람이 저였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강지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우리가 막지 않았다면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한국은 독자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2025년 초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왜 그만두려 합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 임무가 끝났습니다. 상사가 의아해했죠.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출근 날 저는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27년간의 서류, 보고서, 노트, 모든 걸 정리하며 돌이켜봤어요. 98년 이정환과의 첫 만남, 2004년 문태성의 요청, 2018년 강지윤의 말, 모든 순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2001년에 쓴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은 독자 개발 불가능.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틀렸던 판단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그 밑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 하늘을 보고 있겠지. 그들은 이제 이 하늘 너머를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막으려 했던 그 길을 스스로 열어버린 채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연속 성공 기록 갱신.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7년간 나는 한국을 막으려 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사거리를 제한하고 발사체 개발을 차단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한국은 독립했다. 우리가 의존을 원했지만 그들은 자립을 선택했다. 그리고 해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저 별을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길을 찾았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강해졌을지도 모른다고요. 2025년 봄, 저는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후회와 감탄이 섞여 있습니다. 동료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내가 막으려 했던 나라가 결국 스스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게 후회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막아도 멈추지 않는 나라였다는 거요. 백악관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7년간 일했던 건물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의 독립을 도운 셈이 됐죠.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어떤 감동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재사용 로켓 목표.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01년 한미 협상 당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정환과 제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말했죠. 지켜보라고. 나는 지켜봤어요.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었어요. 한국은 내가 막으려 했던 나라였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의 길을 만들었다. 나는 통제하려 했고 그들은 독립했다. 이것이 27년의 결론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알겠습니다. 한국을 막았던 모든 시간이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기술을 안 줬더니 스스로 만들었고 제한했더니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통제의 담당자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립의 증인이 된 겁니다. 2025년 여름,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탈출한 게 아니었어. 우리가 밀어낸 거였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후회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었어요. 제가 막으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묘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해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막는 동안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27년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통제의 실패이자 독립의 성공이었던 이야기요.